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종호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저희 JTBC가 입수했습니다. 2020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인데 두 사람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일당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온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200년 만에 폭우가 핥히고 간 남부지방의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이삭이 누런 벼가 바닥에 납작 쓰러졌습니다. 흙탕물이 덮친 논에는 추수할 게 거의 안 남았습니다. 3분의 1 떨어지고 이제 배밀고 마이성 먹은 사람은 이제 그야마 반절도 안 나와. 수확이 형편없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에는 4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8,100헥타르 넘는 논의 벼가 쓰러졌고 최소 84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밭뿐 아니라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저수지 뚝 한쪽이 무너지며 물은 마을로 쏟아졌습니다. 흙과 돌을 퍼내고 다시 쌓는데 중장비 등 1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쓸려 내려간 가장자리 돌덩어리는 하천 물길을 막았습니다. 작은 다리에도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걸렸습니다. 그걸 치우자 겨우 물이 다시 아래로 흐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불어난 하천물에 쓸려나가 20여 미터가 끊겼습니다. 전남에서만 집 520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가득 찬 지하실 배수 작업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찼던 가게의 물은 빠졌지만 가재 도구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 물이 여기 허리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방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팔지 못한 물건을 정리해보지만 아직 남은 게 한가득입니다. 저쪽 가게는 지금 손도 못 댔는데 물이 지금 저기도 차갖고 있는데. 경북 울릉군에서는 울릉 일주도로에 600톤의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일 치워야 했습니다. 남부지방에 쏟아진 때 아닌 폭우, 복구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폭우에 땅 꺼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사상구 지하철 공사장 주변은 비가 쏟아진 주말에만 2차례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올해만 벌써 8차례인데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아우성입니다. 계속해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침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배수 지원 차량이 공사장 울타리 옆을 지나다 오른쪽으로 갑자기 기웁니다. 땅이 꺼진 겁니다. 마주오던 5톤 화물차가 피해 방향을 트는 순간 또 한 번 땅이 내려앉습니다. 화물차는 그대로 옆으로 넘어갑니다. 두 차량은 8m 아래 땅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사고 너무 잦습니다. 이 일대에서 땅 꺼진 피해가 일어난 건 올해만 벌써 8번째, 작년에 발생한 3번까지 치면 모두 11차례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1구간 근처에 집중됐습니다. 또 매립지라도 여기가 양질의 토사가 아니고 한 3m 정도 매립된 그 상부층이 전부 폐기물, 폐비닐. 폭우에 취약한 집안의 낡은 상하수도관, 지하철 공사까지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토목 기술이나 뭔가가 모자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아. 지하철이 완공된다고 해도 지하철도 붕괴가 되거나 이러면 걱정이 큰데 미리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잡아내기 힘듭니다. 지표 참사도 일정 깊이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언제까지 구멍을 메꾸기만 할 거냐며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도 나섰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명 씨가 자신이 윤석열 후보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 측 선대위원장을 만났고 그 사실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알린 겁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2월경,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재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캠프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안일화,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간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그런데 이즈음 명태균 씨가 안 후보 캠프의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찾아갑니다. 단일화를 중간에 자기가 메신저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당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에서도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최 위원장은 명 씨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명 씨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윤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만 만남은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다 또 이 얘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믿기 어렵지 않겠어요? 명 씨는 윤 후보 캠프에도 최 위원장과 만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윤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명 씨가 최 위원장을 만나 단일화에 심각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의아했다. 아직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대선 직전 실제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다만 당시 후보 단일화를 담당했던 장제원 이태규 전 의원은 명 씨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에게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다시 압박하는 동시에 이준석 의원 등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옮겨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이 메시지를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게 보여줬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김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이라면서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오까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오늘 다시 밝혔습니다. 명 씨는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지난 3월 1일 새벽 경남 하동의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으려고 삽질을 하는 모습의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 의원도 당일 새벽 1시쯤 도착해서 김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뒤 새벽 4시에 서울로 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칠불사를 떠나기 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명 씨는 사진과 함께 GPS 위치 기록도 함께 올렸습니다. 한편 김 전 의원이 6,3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씨의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이 씨는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신 내역을 입수해보니 4년 전인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했고 첫 고발인 조사 날에만 9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가 입수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가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첫 연락은 9월 23일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이틀 뒤 소환 조사한다는 게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오후 5시 13분에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23일에 전화는 3번, 문자는 1번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전화 7번, 문자는 3번 오갔습니다. 황 전 국장을 고발인으로 조사한 25일에는 9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36번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5달이 지난 9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씨와 집중적으로 소통한 겁니다.
그 뒤에도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무렵인 10월 5일과 6일에 3번,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인 10월 20일에도 통화했습니다. 한 달간 40번 가운데 김 여사가 먼저 연락한 건 25번이고 이 씨가 한 건 15번입니다. 통신 내역에는 통화가 지속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요한 수사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두 사람이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가 이뤄졌는지가 특히 중요한데 이종호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통화였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종호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씨 회사 직원의 컴퓨터에선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고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씨는 김 여사와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후에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게 이제 뭐 무혐의도 받았다가 여사님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 연락처를 모르니까.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여사와 이 씨는 언젠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며 이종호 씨의 통화 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것을 묻자 이 씨는 김 여사의 직원들이 전화와서 자료에 대해 물었을 뿐 김 여사 본인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이 씨의 검찰 진술은 전혀 다릅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좀 알려주라고 했었다며 그 뒤 모르는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화 대상이 김 여사였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와 통화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2020년 9월에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대통령실과 이 씨의 해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가 수십 차례 연락을 했고 특히 김 여사가 먼저 접촉을 시도한 걸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제껏 김 여사 측이 해온 해명과도 또 이 씨의 해명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먼저 두 사람의 통신 내역은 검찰도 확보를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검찰도 이 자료를 확보했고요. 이 내역을 바탕으로 이종호 씨에게 왜 통화를 한 건지, 내용은 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중간에서 김 여사한테 전화가 올 거다 이렇게 다리를 놨고요. 실제로 이 씨와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도 검찰에서 김 여사가 자료를 봐달라면서 보냈고 직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36차례나 연락을 했다면 상당히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신 내역을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요. 2020년 9월 30일 추석 연휴 첫날이죠. 이날에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5번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아침 8시 무렵이나 밤 10시 35분 그리고 밤 11시 44분에 이렇게 늦은 밤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김 여사와 이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선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에는 통화 지속 시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닿지 않은 연락의 횟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게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던, 그러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고발한 건 2020년 4월입니다. 하지만 5개월간 수사에 진전이 없자 2020년 9월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족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면서 4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당시 윤 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언론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고요.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첫 고발인 조사 일정이 잡혔다는 게 알려지자 김 여사와 이 씨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근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일당과는 선을 그어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해명도 그랬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는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모할 리도 없고 공범이면 시세 조정의 이익을 배분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억지 궤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거리를 둔 건데요. 이 해명이 나온 1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김 여사와 이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게 나온 겁니다. 사실 저희가 최상병 사건 때문에 이종호 씨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이종호 씨 역시 비슷한 같은 입장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쪽과? 네, 맞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2020년까지 벌려놓고 보면 연락했다는 기록이 지금 나온 겁니다. 두 사람이 연락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주가 조작의 공범들과 선을 그으면서 계좌를 맡겼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발 사건의 통상 절차인 고발인 조사를 두고 소통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기록이 이렇게 나오면서 새롭게 주목이 되는 건데요. 이런 소통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주식 거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와 이 씨가 연락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가 취재를 하고 있고요. 후속 보도를 이 자리에서 할 계획입니다. 네, 김 여사 측, 대통령실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김 여사 측의 입장을 물어봐 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이걸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만나기도 전에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함께합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나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추석 이후로도 진전이 없는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에 물꼬를 트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이 어렵다면 다시 날을 잡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당정 갈등이란 해석엔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 순방과 맞물려 독대 요청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한 대표 측은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특별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왜 불쾌한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 때문에 만찬을 늦추더라도 독대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만찬에서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의료 대란에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을 왜곡해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란 걸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른바 법 왜곡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에 넘겼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할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로 확정하고 증인과 참고인 34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권을 활용해 전방위로 검찰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죠. 그런데 환자 곁으로 돌아간 동료들을 압박한 이 전공의를 돕겠다며 의사들 또 의대생 부모들이 1,000만 원, 500만 원을 내놓는 식으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의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사흘 전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뒤 정 씨에게 변호사비에 보태라고 돈을 보냈다는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5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을 보내며 약소하지만 500만 원을 보냈다. 내일 또 보내겠다.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모임도 어제 해당 전공의 측에 1,000만 원을 전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명단 작성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구속까지 시킨 건 부당하다며 1만 원부터 십시일반 뜻을 모아 전했을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주말 사이 서울시 의사회 등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표현의 자유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의협에선 해당 전공의가 피해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구속된 전공의 그리고 리스트에 올라서 정말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입니다. 환자단체와 일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과하다는 비판과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해외 사이트에 복귀 의사 명단이 담긴 링크를 공유하는 등 내용 일부를 유포한 3명을 특정하고 최초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최근 인천 아라뱃길에서 시신 2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최근 3년으로 따지면 여기서 나온 시신이 15구로 늘어나는데 아라뱃길은 인적이 드물고 CCTV도 많지 않아서 자살이나 범죄에 유독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인천 아라뱃길 수도에서 10대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 인근이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배 항해사가 떠 있는 시신을 보고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산책로 바로 옆입니다. 그 닷새 전인 추석 당일에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50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시신 2구. 경찰은 둘 다 타살이 아닌 걸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다들 주변에서 밤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혼자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낮에도. 인적이 드문 데다 CCTV가 부족해 사고나 범죄가 발생해도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에 CCTV가 있지만 한 대로 다리 전체를 돌아가면서 비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위험을 살피긴 어렵습니다. 다른 곳을 둘러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라뱃길을 따라 걸어봤습니다. 다리 위 CCTV 아래서 출발한 뒤 7분가량 걷자 다음 CCTV가 나옵니다. 지난 3년간 아라뱃길에선 시신 15구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한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고 타살이 의심됐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뱃길 옆이기 때문에 쑥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 위쪽에는 사실 들판이잖아요. 급한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사철거리든지. 추락 사고도 많은데 한강과 달리 안전 난간이 설치된 다리는 15곳 중 3곳뿐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산책로 구간을 더 밝히고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건물 누수 방지 공사 도중에 16년 전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숨겼었는데
16년 만에 들통난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건물 옥상에서 방수 공사를 하던 인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옥탑방 옆 베란다 바닥을 뜯어내다 사람 다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 담긴 여성 시신이었습니다.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지문은 남아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2008년 사라진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58살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부산 지역 나이트 DJ 출신인 남성은 여성과 수년간 동거해 2011년 실종 신고 접수 때부터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여성이 가족과 교류가 없어 사라진 뒤 3년이 지나 신고된 탓입니다. CCTV나 휴대전화 기록 등 단서가 될 만한 게 안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싸운 뒤 집을 나갔고 그 다음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신이 발견되자 남성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2008년 10월 말다툼 도중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던 옥탑방 옆에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두고 그 주변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감췄습니다. 벽돌하고 시멘트가 집주인이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피트 공간처럼 똑같이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공사를 했다는 말에 주인도 다른 주민들도 별다른 의심을 못했습니다.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범행 뒤 8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JTBC 배승구입니다. 새벽 시간에 20대 부부를 비롯한 일당이 망치를 들고 무인 판매점 11곳을 돌며 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혼 뒤에도 부모에게 의지해온 이 부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새벽 3시 20대 남녀가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로 들어갑니다. 물건은 안 사고 키오스크를 한참 살피더니 그냥 나갑니다. 2분 뒤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갑니다.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현금이 든 키오스크를 힘으로 뜯으려 합니다. 문이 잘 안 열리자 잠시 나갔다 다시 돌아온 남성. 손에는 아예 드라이버와 망치를 들었습니다. 열쇠 구멍에 드라이버를 넣고 망치로 치고 망치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 일당이 훔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키오스크입니다. 열쇠 구멍이 깨져 있습니다. 이 위에 보조 자물쇠도 달려 있는데 이 보조 자물쇠도 깬 뒤에 이 안에 있는 지폐와 동전을 훔쳐 달아놨습니다. 매대가 이제 반대쪽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게 왜 옮겨져 있지 하고 이제 CCTV를 돌려봤죠. 비슷한 방식으로 사흘 동안 11곳이 털렸습니다. 좀도둑이라고 해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대범하게 키오스크를 부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사흘 만에 붙잡힌 범인들 4명 중 2은 부부였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페이스북으로 만나 부모 집에 얹혀 살다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훔친 19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모한 남성 1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수협은 최근 회원조합들 적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협 회장은 자신의 연봉을 깎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더 올리기로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늘어난 수협 회장 연봉은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2개의 TF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과 부실채권 매각 TF팀입니다. 최근 1년 새 경영 실적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일선 수협은 지난해 말엔 57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는 반년도 안 돼 1,0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수협을 이용하는 많은 어업인과 일반 대출자의 연체율이 높아졌고 연체 금액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이에 수협은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비상경영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협 이사회는 지난 5월 노동진 수협 회장의 연봉을 5천만 원 올렸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21.7%, 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사회의 인상안을 최종 승인한 건 노 회장이었습니다. 수협 측은 농협 등과 비교해 노 회장의 수당이 낮아 이번에 인상하기로 한 거라며 수산 현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봉 인상이 경영 성과가 아닌 다른 기관과의 단순 비교가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수협의 내부 문건에선 24년 연말 결산은 더 악화될 걸로 추정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가을 공기에 모처럼 긴 소매 옷을 꺼내 입은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당분간 아침엔 서늘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나뭇잎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은 이제 긴팔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비 그친 후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긴팔 입게 됐어요. 어제보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저녁 아침으로는 더 쌀쌀하니까 입게 되었습니다. 며칠 새 쾌청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가을이 많이 기다려졌죠. 제일 좋아하는 날씨라서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꽤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 때문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어줬던 고기압은 물러나고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찬 성질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불어오면서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과 낮 사이 10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당분간 밤낮의 기온차는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전주의 최저 기온은 16도, 춘천 12도 등 전국적으로 10에서 21도를 기록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아침 최저 기온이 13에서 23도, 낮에는 최고 25에서 30도에 이르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들어온 필리핀 여성 2명이 사라졌습니다. 적은 임금에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무단 이탈, 언제고 일어날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가사관리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중 2명이 지난 15일 밤 숙소에서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서입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두고 갔고 한 명은 가지고 나갔지만 꺼둔 상태입니다. 임금 불만 탓으로 보입니다. 일하고 다음 달 돈을 받는 구조라 이달에는 교육비에서 숙소 비용 등을 빼고 95만 원 정도만 손에 쥐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월급 206만 원을 받는 계약에도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공장 등에서 52시간 일하고 받는 것보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견됐던 일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필리핀 불법 체류자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한 2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다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세요.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50만 원 더 받으려고 다른 데에서 가서 일을 하지. 사라진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서울시는 일단 남은 인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범 사업이 잘 돼야 취업이 연장된다는 서한을 개개인에게 보냈습니다. 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급여를 주는 걸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정부가 저평가된 우리 증시를 끌어올린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기업은 1%에도 못 미치는 데다 주가는 그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밸류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처음으로 밸류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식 언급한 건 지난 1월입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5월엔 밸류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공시도 시행됐습니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을 상장사들이 알아서 공시하는 건데 참여한 기업은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12곳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금융권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지수는 밸류업 구체안이 나왔던 지난 2월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너일가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은 만큼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배주주들은 컨트롤을 하는데 주식을 활용을 하고 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상속세 등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이 반갑지 않은 거죠.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 아직은 부진합니다. 연기금 등은 지난 한 달간 밸류업을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9곳의 주식을 오히려 1,3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일 밸류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밸류업 공시와 기업 실적, 주주 환원율 등을 고려해 100여 개의 기업을 지수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연말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도 출시하는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 정부 탓. 자, 현 정부 들어서 잊을만 하면 이른바 지난 정부 책임론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네. 예를 들어 국정원의 정보 활동이 노출된다거나 또는 정부의 채무가 늘었다. 이럴 때도 전 정부 탓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도 전 정부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직전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 시점으로 보면은 이번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정부는 5월 10일 날 대통령실이 이제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에 대한 어떤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뭐 시점이야 그렇다 쳐도 이 청와대를 옮기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용산 이전에 대한 예산을 의결했고 그 실무 추진을 행안부가 한 것은 사실이 맞죠. 그 네. 부분은 사실이 맞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 정부의 그 인수위와 협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12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위에 자, 집무실 이전 공사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관련 업체들을 인수위에 추천하고 협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관저 공사 관련해서도 인수위에서는 구 외교부 장관 공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자, 특히 그 김 여사와 연관된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그 업체 가나로 표시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에 당시 인수위에서 22년 4월 내부 관계자 등의 그 추천을 받아서 내부 검토 후에 선정했다. 내부 검토 후에 선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용현 장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와 연관된 인사들, 현 정부 인수위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야당에서는 당시에 뭐 봐주기 감사다 이런 지적을 했지만 이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김용현 장관은 다름 아니라 청와대 이전 TF 경호경비팀장이자 직전의 경호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 장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전 정권 탓을 하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주장 처음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당시에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새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을 배정 안 하기가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산 배정 자체가 아니라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네. 이 여부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모를 리 없는 김용현 장관이 지난 정부 탓을 한다. 그건 좀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g 회사 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관저 관련이기 때문에 전 정부 탓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주장이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경로. 자, 현 정부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전 정부 경로죠. 책임론 말고 또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나왔는데요. 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확인 없이 보도가 나와서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보도인가요? 그래서 이 보도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바로 어제 한 종편에서 나왔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전 의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이 용산 대통령실로 가려고 했는데 현 정부의 그 한동훈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무산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 본인이 가야 되는데 못 갔다라는 보도인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 경로설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었는데 뭐 아무래도 대통령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다름 아닌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호위무사로 불리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자기 거취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어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통령 경로설을 먼저 꺼집어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또 궁금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5분마다 오던 버스가 갈수록 늦어지고 어느 땐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전국에 필요한 정원에서 10,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르막길 끝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35-1 마을버스는 이 단지 앞 버스 정거장을 다니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노인분들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잖아요. 그 언덕배기가 저게 만만치가 않아요. 무릎 아픈 사람들은. 그런데 지난 7월 이곳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5대에서 평일엔 3대, 주말엔 2대로 줄었습니다. 배차 간격도 15분에서 25분으로 늘었고 낮 시간엔 5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줄인 데다 무엇보다 기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탓입니다. 총 23대가 있는데 승무원도 많이 줄고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7대 정도가 좀 서 있는 상태예요. 주민들의 항의로 평일 운행이 4대로 늘었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1년 정도 계시는 분들이 진짜 한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80이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마저도 이제 뭐 노안이 오셔서 관두게 되면은 전국의 버스 기사 정원은 12만 명이 넘지만 실제 일하는 기사는 10,000명 정도 부족합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14곳으로 특히 경기도는 7,000명 넘게 부족합니다. 수도권조차도 버스 종사자가 부족하고 또 지방은 더 심각해요. 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배달이나 택배업으로 전업하는 기사도 느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삼성보다 먼저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과 같은 날 내놨는데 중국 시장에선 화웨이가 애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애플 매장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20일 새로 나온 아이폰 16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인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곤 하지만 애플 마니아들은 신제품 출시만을 기다려왔습니다. 它可能在使用上可以更加的轻便，然后它的屏幕是有一个变大的。最主要的核心呢是它的拍照这方面的话，它可能更适用于一些短视频的创作者。 대형 애플 매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화웨이의 판매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같은 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애플에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주력은 2번 접는 트리플드 폰 메이트 XT입니다. 펼치면 마치 태블릿 PC처럼 커지지만 두께는 3.6mm,
무게는 360g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용량에 따라 우리 돈 380만 원에서 460만 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애플과 화웨이의 중국 시장 맞대결은 일단 화웨이의 판정승입니다. 메이트 XT는 높은 진입 장벽에도 사전 예약 주문량이 66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아이폰 16 사전 판매 주문량은 전작보다 13%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출시 직후 일부 쇼핑몰에서 할인 판매에 들어가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1년 사이 3차례나 중국을 찾았던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중국어로 인사말을 남기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판매량 부진으로 점유율이 6위까지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앞서 밀착 카메라는 수십억 원 세금이 들어간 바닷가 곳곳의 낚시 공원들이 흉물처럼 방치된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에 여기에도 세금만 낭비한 곳이 또 있다는 제보가 저희에게 여럿 들어왔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현장을 더 취재했습니다. 앞서 오신 해상 낚시터에 든 세금 적게만 잡아도 총 181억 원입니다. 문제는 전국에 이런 해상 낚시터가 워낙 많고요. 또 이걸 철거하든 보수하든 앞으로 막대한 세금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이 해양 낚시공원 세금 낭비 실태 보도 보시고 소위 열받으신 시청자 많습니다.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는데요.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다뤄지네. 그리고 이런 건 시리즈로 만들어도 될 만큼 사례가 많을 듯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 여기도 가봐달라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요. 특히 전남 장흥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남 장흥군에 있는 정남진 낚시공원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를 먼저 한번 가보고요. 몇 군데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남 장흥군이 초기 예산 50억 원, 수상가옥 건설에 또 38억 원, 이렇게 총 88억 원을 들여 지난 2008년에 문을 연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초반엔 꽤 장사가 잘 됐지만 태풍으로 시설 파손이 잦아지다 보니 점차 방문객 발길이 끊겼습니다. 또 이렇게 제 옆에 보면 관리사무소 편말은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 보면 추후 공지 올리겠다면서 당분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나온 번호를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2020년 이후 5년째 방치된 이곳. 네, 문은 닫혀있지만 무단으로 들어와서 낚시를 하고 간 사람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플라스틱 물병 가장 많고요. 또 김치로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요. 각종 쓰레기가 분리가 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쓰레기가 걸려 있고요. 이게 초기 50억 말고 따로 38억 원 더 써서 만들어 놓은 수상가옥입니다. 숙박하면서 낚시를 즐기라는 건데 역시 태풍에 망가진 후 예산 부족으로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낚시섬 역시 울타리가 내려앉았고 쓰레기만 잔뜩 걸려 있습니다. 장흥군청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밀착 카메라의 질의에 현재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올가을 재개장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슬어 구멍난 기둥, 떨어져 나간 울타리 등 아직 고칠 게 많아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운영 자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낚시터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덜해지고 너가 보이다 이렇게 고기만 하나 딸랑 있다고 보석이 뭐 힘들어요. 하나도 되고 같이 이렇게 뭐 어릴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카페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런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슈퍼도 없어요. 전북 군산에는 아예 정식 개장도 못한 채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파도에 출렁이는 수상다리, 울타리가 망가진 부분도 여럿 보입니다. 군산시가 예산 32억 5천만 원을 들여 2018년 완성한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초기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나고 정작 돈이 안 벌릴 것 같으니 일찌감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매년 망가지죠. 막 다리가 흔들흔들 뭐 출렁출렁 이러니까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 사고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저런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 행정에 돈을 갖다가 썼다라는 거는
조금 책임지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육지에서 저 해상 낚시공원으로 갈 수 있는 연결 다리가 있었는데 그건 일찌감치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군산시는요, 이 양쪽으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 시설로 만들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낸 상태인데 이걸 하는 데만 또 10억 원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산 낭비가 된 것은 이제 맞죠. 제대로 낚시터가 운영이 안 됐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구 저 망한 거에다 또 10억 또 부어?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제 낚시공원 자체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저반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보가 들어온 또 다른 곳, 바다 위 동그라미 이 건축물. 강원 고성군이 25억 예산을 써서 지난해 4월 만든 다남항 바다낚시공원입니다.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벌써 걱정이 나옵니다. 돈 낭비죠, 돈 낭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니 여기 고기도 안 나. 고기도 잡기가 쉽지 않거든. 우리나라는 하여튼 돈이 많은 나라인데 엉뚱한 데 좀 많이 써가지고. 지역 발전 좀 시켜보려고 지었는데 이렇게 될 줄 미처 몰랐다.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나는 잘 모른다. 지자체마다 입을 맞춘 듯 이렇게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관심 속에 낭비된 수백억 원의 세금,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부쩍 선선해진 공기에 이제서야 가을이 찾아온 게 실감이 나는데요.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고 오늘은 이렇게 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내일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엔 청주 16도, 창원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약간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